8월 8일. 이해하기나 비렐름. 피치 못할 운명이라면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는 몹시 비난했지만 그건 자네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네. 자네가 그들과 같은 세계관을 가졌을 리가 있나.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네. 다만 사랑하는 친구요, 내 한마디만 하겠네.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것 아니면 저것 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로 규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네. 매브리코와 사자코 사이에도 높이와 모양에 따라 수많은 차이가 존재하듯이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방식에도 다양한 명암이 존재한다네. 나는 자네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네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에서 비켜간다고 해서 날 나쁜 놈이라 치부하지는 말아주게. 자네가 생각하는 건 뻔하네. 로테에게 희망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둘 중 하나라고 말할 테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라.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부질없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과단성 있게 벗어나라 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친구요, 행동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네. 자네는 병세가 점점 깊어져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단도로 쿡 찔러서 고통을 단번에 없애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환자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질병은 동시에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용기마저 빼앗아가는 게 아닐까. 하긴 자네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들어 내가 반박할 테지.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목숨을 잃느니 차라리 한쪽 팔을 잘라내는 게 낫다고 말일세.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갖가지 비유를 들어가며 설전을 벌이는 건 그만두겠네. 어쨌거나 비를렘, 때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모든 번뇌를 훌훌 털어내고 싶을 때도 있다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갈 걸세. 같은 날 저녁, 한동안 팽개쳐두었던 일기장을 오늘 우연히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네. 나는 모든 걸 뻔히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던 걸세. 스스로가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온 거지. 지금 역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네. 8월 10일. 어리석음에서 탈출한다면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구가하련만. 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만큼 이상적인 조건도 드물 것이네. 인간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네. 더없이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로테의 아버지한테는 아들 같은 사랑을 받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버지 같은 존경을 받는다네. 더욱이 로테한테까지도. 그리고 성실한 알베르트, 그는 점잖은 사람이어서 변덕스럽거나 무례한 언덕으로 나의 행복을 방해하진 않네. 오히려 그는 진심 어린 우정으로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지. 그는 로테 다음으로 나를 아끼는 것 같네. 비를렘, 우리가 산책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무척이나 재미있어 할 걸세. 세상에서 우리 세 사람 같은 우스운 관계도 없을 테니 말일세.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무던히도 눈물을 흘렸다네. 알베르트가 고지시킨 로테 어머니 얘기를 내게 해준 적이 있네. 로테의 어머니는 임종자리에서 로테에게 집안일과 어린 동생들을 부탁하고 알베르트에게는 로테를 부탁했다네. 그 후로 로테는 완전히 달라져서 진짜 어머니 못지않은 열성으로 집안일을 꾸려나간다는 거야. 쉴 틈 없이 집안일에 매달리면서도 쾌활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네. 난 알베르트와 함께 걷는 동안 길가에 핀 예쁜 꽃을 걷고 꽃다발을 만들었네. 그리고 그것을 흐르는 냇물에 힘껏 던진 뒤 천천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지. 지난번에 자네에게 썼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네만 알베르트가 이곳에 체류할 것이라고 하네. 게다가 궁정에서도 그에 대한 평판이 자자한 걸로 봐서 보수가 썩 괜찮은 관직에 앉게 될 모양이네. 착실하고 부지런하다는 점에서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은 없을 걸세. 8월 12일. 확실히 알베르트는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선량한 사람 같네.
그런데 어제는 그와 예기치 않게 논쟁을 벌였네. 그에게 작별 인사차 들른 자리였지. 말을 타고 산을 오르고 싶었거든. 이 편지는 지금 산에서 쓰고 있네. 알베르트의 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권총 몇 자루가 눈에 들어왔네. 권총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행 때 후신용으로 필요해서요. 내가 부탁하자 그가 대답하더군. 좋도록 하세요. 총알은 직접 장전하셔야 합니다. 이 총들은 장식용이거든요. 내가 권총 한 자루를 내리는 사이 알베르트가 덧붙이더군. 조심한다는 것이 대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난 뒤부터 이 물건에 손도 대기 싫어졌어요. 내가 그 사건을 궁금해하자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네.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서 석 달가량 머문 적이 있었어요. 총알이 장전된 건 아니었지만 권총 2자루가 있어 밤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런데 비가 옥수같이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누군가 덮칠지도 모르니 권총을 장전해놔야겠어. 그런 기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인에게 권총을 내주면서 손질을 하고 총알을 장전했더라고 일렀죠. 그런데 그 녀석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다가 권총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한 겁니다. 그 와중에 꽂을대가 꽂힌 채로 총알이 발사된 거죠. 이때 꽂을대가 한 계집아이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근육 깊숙이 박히는 바람에 손가락 뼈가 박살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치료비는 제가 물어야 했죠. 그 일이 있은 뒤로는 모든 총기에 총알을 뽑고 보관합니다. 그러니 봐요. 조심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위험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난 알베르트를 몹시 좋아한다네. 그 그렇지만이라는 말은 딱 질색이지만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는 당연히 예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친구는 참으로 주두면밀하단 말일세. 자신도 모르게 성급히 말을 꺼냈다가 막연한 이야기, 불확실한 이야기를 했다 싶으면 재차 그 내용을 유보하거나 수정하는 등 수시로 첨삭을 하는 바람에 논점이 흐려지기 일쑤라네. 이번에도 그는 자기 변론에 열을 올리더군. 나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엉뚱한 망상에 잠겨 있었지. 그러다가 느닷없이 총뿌리를 내 오른쪽 눈 위에 이마 쪽에 갖다 대보았네. 제 얘기를. 알베르트가 내 손에서 권총을 나가채더군.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도 않다면서요. 내가 말했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리석게 자기 자신에게 방어쇠를 당기다니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나는 소리쳤네. 어떤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현명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모양인데 정말 그런 논리로 모든 인간 행동의 내적 동기를 규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당신이 무슨 수로 밝혀낸단 말입니까? 당신의 판단력이 정확하다면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도 인정하겠죠. 알베르트가 말했네. 어떤 행위의 경우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든 간에 죄악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난 어깨를 으쓱 치켜올리며 시인했네. 하지만 이봐요. 나는 덧붙였지. 그런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도둑질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당장 굶어 죽을 처지라서 저지른 도둑질이라면 동정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처벌받아야 할까요?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몰지각한 유혹자인 정부를 처단해버린 남편과 쾌락의 도취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아가씨에게 그 누가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그런 경우 융통성 없는 우리의 법률도 냉정한 현학자들까지도 분명 감동받아 처벌을 유보할 것입니다. 알베르트가 반박하더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아, 당신들 이상적인 사람들이란. 난 냉소를 머금고 소리쳤네. 격정, 주정, 광인. 당신들은 이렇게 외쳐대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서 있었죠. 정말이지 도덕적 군자의 정령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주정뱅이를 타박하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혐오하고 성직자들처럼 그냥 지나치겠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니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요.
나도 술에 취한 적은 여러 번 있었으며 내 격정은 거의 미치광이나 진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크나큰 위험에 도전하거나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특출한 인간들은 예로부터 술주정뱅이나 광인으로 매도되었음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자유롭고 고상하고 훌륭한 일, 이를테면 예상을 뒤엎는 도전적 사업에 착수했을 경우 그의 일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는 술에 취했어, 저 친구는 천치야 라고 비난한다면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현명하고 이성적인 당신네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역시 당신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알베르트가 말했네. 당신은 뭐든 지나치게 과장하는 버릇이 있군요. 당신은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한 자살을 위대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자살은 의지박약의 결과라고 봐야 하니까요. 그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인생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쉬울 테니까요. 나는 이쯤에서 논쟁을 끝내려고 했네. 나는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는데 상대가 시잡지 않은 소리로 초를 치니 정말이지 참을 수 없었으니까. 게다가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전에도 자주 들어왔었네.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며 반박했던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네. 의지박약이라고요? 부탁컨대 보이는 것만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무자비한 폭정에 신음하던 백성들도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나 손발을 묶은 사슬을 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약한 사람일까요? 자기 집에 불이 나면 너무 놀란 나머지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 평소에는 들어올릴 수 없었던 물건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또한 심한 모욕을 당해 화가 치밀어 오르면 6사람을 대적해 싸워도 너끈히 이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약합니까? 참고 견디는 사람은 강인하다고 하면서 어째서 극도로 흥분한 사람은 나약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알베르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네.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당신이 사례로 든 것은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요. 내가 말했네.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저의 종합적 판단력과 추측은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다고 비난받아왔으니까요. 평소라면 즐거워야 할 인생을 미련 없이 포기하려고 결심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봐야 해요. 적어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보니까요. 나는 계속해서 말했네.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강하고 약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견뎌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면과 육체적인 면 모두에서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마치 지독한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황당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건 궤변이요. 지독한 궤변. 알베르트가 소리치더군. 아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대꾸했네. 당신도 인정하겠지만 육신이 병드는 바람에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백약으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신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인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한 가지 생각에만 붙들리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격정에 휩싸여 이성을 잃고 파국을 맞는 겁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설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 환자의 병상을 지킨다고 해서 환자에게 어떤 힘도 되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알베르트에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렸던 모양이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은 한 아가씨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네. 그 아가씨는 아직 어리긴 했지만 아주 착하고 얌전했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집안일을 돕는 것 외에는 해본 일이 없었기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랐죠.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구입한 외출복을 사입고 일요일에 또래들과 어울려 산책을 간다거나 축제 때 춤을 추러 가는 일, 그리고 싸움이 벌어지거나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이웃집 여자와 몇 시간씩 그 이야기로 수다를 떠는 게 고작이었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측은되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열정적인 성격은 차츰 은밀한 욕망을 쫓게 되었죠. 과거에 기쁨을 주었던 일들이 따분하다고 느낄 쯤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매력에 빠져든 그녀는 급기야 그 남자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변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던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 유일하게 의미를 갖게 하는 존재인 그 남자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게 된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을 느끼고 그리워하게 된 겁니다. 경박한 허영심에서 오는 쾌락에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던 아가씨의 소망은 오로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죠. 환상 속의 행복과 갈망해왔던 기쁨을 그 남자와의 영원한 결합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죠. 희망을 확신케 하는 남자와의 거듭된 맹세와 욕정을 부추기는 대담한 애무에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죠. 그녀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예감하며 극도의 흥분 속에서 마침내 자신의 소망을 단번에 이루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두 팔을 한껏 벌렸을 때 A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망연자실해서 절벽 앞에 섰습니다. 사방이 온통 암흑천지인 것이 희망도 위안도 기대도 사라져버렸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았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드넓게 펼쳐진 세상을 보려고도 않았고 상실감을 보상받게 해줄지도 모르는 남자를 찾아볼 생각도 않은 채 세상에서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느꼈죠.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아는 채 죽음으로 무거운 고통을 잠재우려고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알베르트?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랍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언급했던 중병을 앓는 경우도 이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까지 모순된 기운이 얽히고 설킨 미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면 인간은 죽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그녀 곁을 지키고 서 있다가 어리석은 여자야,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슬픔도 사라지고 좋은 남자도 나타나서 위로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떠들어대는 자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바보 같으니라고 그깟진 열병 때문에 목숨을 버리다니. 조금만 기다린다면 기력도 회복되고 피가 일으킨 혼란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알베르트는 이런 비유조차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더군. 이 단순하고 지각 없는 아가씨의 이야기는 예외적 사례라고 말이네. 균형 잡힌 사고를 갖고 세상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네. 여보시오 알베르트, 나는 외쳤네.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요. 조금 더 뛰어난 분별력의 소유자라고. 격정에 휩싸여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이성 따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는커녕 나머지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모자를 집어들었네. 가슴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이 어찌 이리도 어려운지. 8월 15일. 이 세상에 사랑만큼 절실한 것은 없는 것 같네. 로테의 태도를 보면 나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네. 아이들 역시 매일 아침 내가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 듯하네. 오늘 아침에는 로테의 피아노를 조율해주기 위해 찾아갔네. 그러나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로테도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했기 때문에 조율은 하지 못했네. 나는 먼저 아이들에게 저녁빵을 잘라주었네. 아이들은
이제 내가 나눠주는 빵도 롯데가 잘라주는 빵 못지않게 잘 받아먹는다네. 그러고 나서 수많은 손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한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그러는 과정에 나 역시도 배우는 게 많았네. 괜한 소리가 아니네. 아이들이 어찌나 감동스러워하는지 나도 놀랄 지경이었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줘야 할 경우 대수롭지 않은 대목은 잊어버리기 십상이어서 어쩔 수 없이 꾸며서 들려주기도 했네.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번 이야기와 달라졌다고 말한다네. 그래서 요즘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래를 외우듯이 이야기를 암송하는 연습을 하고 있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작가가 수정본을 낼 경우 문학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원본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네. 우리에게 첫인상은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겠지. 인간은 원래 어떤 신기한 일이라도 쉽게 고지듣게끔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첫인상은 강한 접착력을 지니고 있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네. 그것을 다시 지우거나 말소시킨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네. 8월 18일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불행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불변의 법칙일까? 생동하는 자연에서 느끼는 벅찬 감동은 한때 내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주변 세계를 천국처럼 만들어 주었다네. 하지만 지금은 가혹한 고문기술자가 되어 나를 지독히도 괴롭히는 악마로 돌변해 어딜 가든 따라다닌다네. 예전에 바위산에서부터 강줄기를 따라 언덕으로 이어지는 수려한 계곡을 내려다보면 나를 둘러싼 만물이 싹 트고 소생하는 것이 보였지. 그리고 산기슭에서 산봉우리를 따라 우거진 저 산들과 사랑스러운 숲 그늘 아래 구불구불 이어진 골짜기들을 바라보느라면 미끄러지듯 흐르는 냇물이 소곤대는 갈대밭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저녁바람이 은은하게 흩뿌려 놓은 아름다운 구름들을 되비춘다네. 또한 새들은 숲속에서 쉴 새 없이 지저귀고 모기들은 떼지어 정으로 가는 붉은 놀 속에서 활기차게 춤을 추고 딱정벌레들은 반짝이는 저녁 햇살 덕에 수풀에서 풀려나 윙윙거리며 벅찬 자유를 반긴다네. 이런 소란스러운 기척에 놀라 바닥을 내려다보면 바로 내가 올라선 단단한 바위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끼와 마른 모래 언덕까지 펴진 관목은 자연의 내부에서 불타오르는 거룩한 생명력을, 저 자연의 신선한 삶을 내 눈앞에 열어준다네. 그럴 때면 이 모든 것들을 내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고 넘쳐흐르는 풍요 속에서 스스로가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한다네. 이들 무한한 세계의 찬란한 형상들은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부여하며 약동한다네. 거대한 산줄기가 나를 에워싼 가운데 내 앞에 가로놓인 절벽을 타고 폭포수가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고 발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의 외침에 전치는 요란한 메아리로 응답한다네. 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일체의 힘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 뒤섞여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보았네.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생명체는 대지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글거리고 있다네. 온갖 것, 세상 온갖 것이 갖가지 모습을 하고 세상을 뒤덮고 있다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안전을 꾀하기 위해 조촐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네. 가련하고 미련한 존재들 같으니 자신이 왜소하니 세상 모든 만물을 하찮게 여긴다네.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아 본 적 없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부터 전인미답의 황야를 지나 미지의 태양 끄트머리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창조자의 정신은 충만하다네. 그리하여 그 정신은 자기를 알아보고 살아가는 만물, 심지어 한낱이 길까지도 기뻐하며 반긴다네. 나는 머리 위를 날아가는 하계 날개에 몸을 싣고 저 끝모를 태양을 향해 날아가고 싶다네. 그리고 무한한 자가 건네는 술잔에 용솟 숨치는 생명의 환희를 따라 얼마나 들이켜고 싶었는지 모른다네. 만물을 자신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절대자의 축복을 한 덩어리라도 마실 수 있기를 내 미약한 가슴은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모르네. 친구여, 요즘은 그 시절을 회상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네. 당시에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충동을 다시 일깨워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내 정신은 고양된다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주는 불길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도 사실이네. 내 영혼을 가리고 있던 장막이 거친 듯하네. 이제 무한한 생명의 무대는 영원히 입을 벌린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무덤으로 돌변하고 말았네. 모든 것이 다 스쳐 지나갈 뿐인데 자네는 이것이 존재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번개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에 존재하는 데 필요한 기력을 유지하기조차 힘들고, 거센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바위에 부딪혀 끼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자네와 자네의 주변 사람들을 소진케 하지 않는 때가 거의 없으며 매 순간 자네는 파괴자이며 파괴자가 되지 않을 수 없네. 무심히 걷는 산책조차 가련한 벌레들의 삶을 희생시키는 행위라네. 그저 단 한 번 발을 내딛는 것이 개미집을 망가뜨리고 그들의 조그마한 세계를 무참히 짓밟아 무덤으로 만들고 만다네. 이 세상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천재지변, 예컨대 마을을 휩쓸어버리는 홍수며 도시를 삼켜버리는 지진 같은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진 않네. 내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은 자연 만물 속에 숨겨진 고갈의 힘이네. 자연이 만들어낸 그 힘은 자신의 이웃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하고 만다네.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에서 작용하는 갖가지 힘에 둘러싸여 불안하게 비틀거린다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영원히 집어삼키고 영원히 되새김질하는 괴물뿐이네. 8월 21일 아침에 고통스러운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헛되이 그녀를 향해 팔을 뻗어보곤 한다네. 물론 헛수고일 뿐이지만 말일세. 밤에도 침대 속에서 부질없이 그녀를 찾아 헤맸다네. 그녀와 나란히 불밭에 앉아 그녀의 손에 키스를 퍼부는 행복한 꿈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도 말일세. 그렇게 잠이 덜 깬 상태로 그녀를 더듬다가 정신이 드는 순간 억눌려 있던 가슴 속 눈물이 쉼없이 쏟아져 나온다네. 암울한 앞날을 생각하니 울음을 그칠 수가 없네. 8월 22일 비렐름, 이런 비참한 일이 또 있을까. 그토록 활동적이었던 내가 산만하고 나태해졌으니 말일세. 그렇다고 빈둥대며 두 손 놓고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네. 상상력은 고갈되고 자연을 느끼는 감성도 메마른 지 오래이네. 그리고 책이라면 아주 넌더리가 난다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맹세컨대 나는 날품팔이 노동자였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다네. 그러면 적어도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날의 예상과 목표, 기대 따위를 품을 수는 있지 않겠나. 서류더미에 파묻혀 사는 알베르트를 부러워하며 내가 그였으면 하는 상상을 해보았네. 또한 몇 번이나 자네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공사관 쪽 일자리를 부탁할까도 고민했네. 모름지기 그런 청탁이야 거절하지 않을 테니 말일세. 오래전부터 나를 아껴주었던 장관께서 나에게 실무를 맡아보라고 권하셨네. 그래서 나도 한때는 그럴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자유가 싫어 자기 몸의 안정과 굴레를 채우게 했다가 결국 죽도록 혹사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우화가 떠올라 생각을 돌려먹었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친구여, 내 안의 변화를 갈구하는 욕망은 어쩌면 내 안에 숨어있는 불쾌한 초조감인 것 같네. 그 초조감은 어딜 가나 내 뒤를 쫓아다닌다네. 8월 28일 만약 내 병이 낫는다면 병을 고쳐준 사람은 바로 이들일 것이네. 오늘은 내 생일이라 이른 아침에
알베르트가 보낸 조그만 소포가 도착했네. 뜯어보니 분홍색 리본이 들어있더군. 그건 내가 로테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가슴에 달려있던 거야. 이후 난 리본을 달라고 몇 번이나 간청했네. 그리고 12절판 크기의 작은 책 2권도 들어있더군. 베드슈타인 출판사에서 나온 작은 판형의 후매로 쓰였네. 산책할 때 들고 다니던 에르네스티판이 무거워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거였지. 보게나 그들은 희한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이미 알고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우정의 표시를 선물로 보내주었네. 이런 선물을 주는 사람의 허영심으로 오히려 받는 사람이 주눅든 휘황찬란한 선물보다 수천 배는 값어치가 있지. 나는 그 리본에다 수없이 입을 맞추었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짧지만 행복했던 지난 날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절을 추억한다네. 비렐름, 내 심정이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만 불만은 없네. 인생의 꽃이란 것도 그저 환상 아닌가. 얼마나 많은 꽃들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가. 꽃을 피운 몇 안 되는 꽃들의 열매 가운데 또 얼마나 소수의 열매만이 제대로 무르익는가. 하지만 무르익기에 성공한 열매는 잠못 많다네. 버시어, 우리가 그 익은 열매를 소홀히 하고 입에 드지도 않은 채 썩도록 내버려둘 순 없지 않은가. 짜릿게 아주 멋진 여름날이네. 나는 가끔 로텐의 정원의 배나무에 올라가서 긴 막대로 꼭대기에 달린 배를 딴다네. 그러면 로테가 아래에서 내가 딴 배를 받는다네. 8월 30일. 가련한 자여. 이런 바보 천치가 있을까? 나는 왜 나 자신을 기만할까? 이 미쳐 날뛰는 격정은 또 뭐란 말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바치는 기도뿐이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아리따운 그녀의 모습만 떠오른다네. 주변의 모든 것들도 오직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다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더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부여해준다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서 벗어나야 하네. 비렐름, 내 마음이 자꾸 나를 어딘가로 몰아붙이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녀 곁에 앉아서 그녀의 자태며 행동까지 우아한 말투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나의 감각은 예래질 대로 예래져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귀까지 멀어버린다네. 마치 살인자에게 목이 졸리듯 숨이 막히면서 심장은 거칠게 쿵쾅거리고 답답함에 숨을 돌리려 하면 할수록 감각의 혼란은 가중된다네. 비렐름, 나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분간하기조차 힘드네. 그리하여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잠길 때 로테의 손을 내 눈물로 적시며 답답한 마음을 풀어 위안이라도 얻고 싶지만 그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네. 그리하여 들판으로 나가 한없이 헤매고 돌아다닌다네.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고 길도 않는 숲속을 헤매며 걷다 보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으면서도 묘한 희열을 느낀다네.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네. 그것도 얼마가 아니라고 해야겠지만 그러다 피로와 갈증으로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었네. 때로는 머리 위로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를 무렵 한적한 숲속에 굽은 나무 등거리에 얽혀앉아 상처난 발바닥이 아파 잠시 쉬곤 하는데, 그럴 때면 긴장이 풀려 어스름한 달빛 아래 잠이 들기도 한다네. 비렐름, 내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은자의 쓸쓸한 독방과 거친 털실로 짠 의복, 가시고리로 만든 허리띠 같은 것들이네. 그럼 잘 있게. 이 비참함의 말로는 남아 무덤일 것 같네.